미국 장비는 다 내다 버려라. 당장 대한민국을 불러와. 이란 미사일이 사우디 유전을 불태우던 그날 밤 빈살만 왕세자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6시간 뒤면 3,800만 명의 목이 타들어가는 재앙. 20년간 11개국이 8조 원을 쏟아붓고 전부 도망친 저주의 사막에 한국인 7명이 냉장고만한 쇳덩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시속 130km 모래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36시간 뒤 중동의 절대군주가 사막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78조 원 독점 계약. 그리고 왕세자의 충격적인 한마디. 한국 석유가 필요하면 우리 유전을 통째로 가져가시오. 그 충격적인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미사일이 페르시아만의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올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41발. 그 붉은 불기둥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해안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던 그날 밤이었죠. 저는 리야드 왕궁 지하 3층 전시 벙커의 대형 스크린 앞에서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채 의자 팔걸이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세계 최대 석유 정제 시설 위로 시뻘건 버섯구름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장성들과 장관들의 얼굴이 스크린의 붉은 화염빛을 받아 귀신처럼 일그러져 있었죠. 국방장관의 쉰 목소리가 벙커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장 탱크 3기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루 생산량 580만 배럴의 절반이 지금 이 순간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총사령관석에 앉아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손짓 하나로 그 보고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벙커 안 모든 사람의 귀청을 파고드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죠. 석유는 됐다. 담수 플랜트를 먼저 살려라. 전기가 끊기면 우리 백성이 36시간 안에 죽는다. 벙커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유전이 활활 타오르는 아수라장 속에서 왕세자가 가장 먼저 찾은 건 기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부 최고 기술 책임자 타리크 알파이살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수자원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독일 미넨 공과대학에서 교환 연구를 마쳤습니다. 22년간 이 나라의 물 문제 하나만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죠. 서양의 최첨단 기술이 곧 정답이라는 걸 뼈에 박히도록 배워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왕세자가 왜 수백조 원어치 유전이 불타는 상황에서 담수 플랜트를 먼저 챙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끔찍하리만큼 단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강이 없습니다. 단 한 줄기도요. 호수도 없습니다. 3,800만 국민의 목숨은 오직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내는 거대한 물 공장. 담수화 플랜트 하나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 공장의 심장이 발전소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수도꼭지에서는 흙먼지만 날리게 되죠. 평소 우리 국민 한 명이 하루에 쓰는 물이 200리터입니다. 한국 서울 시민의 2배가 넘는 양이죠. 그 물이 단 36시간 뒤면 완전히 끊깁니다. 신생아부터 팔순 노인까지 3,800만 명 전원이 마실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왕세자가 타오르는 유전을 제쳐두고 물을 먼저 찾은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날 벙커에서 저를 가장 세게 조여온 건 국가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 누라였습니다. 12살 누라는 선천성 신장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수돗물 속 불순물 하나가 아이에게는 그대로 독이 되는 병이죠. 수자원부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아버지가 22년을 이 나라의 물 문제에 매달렸는데 정작 딸에게 줄 수 있는 건 마실수록 신장을 갉아먹는 짠물뿐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울 때마다 저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 못이 22년치입니다. 딸을 살리려면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물을 만들려면 세계 최고의 기술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막대한 왕실 예산을 동원해 지구상에서 가장 잘난다는 기업들을 하나씩 이 사막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왔습니다. 미국이 왔습니다. 일본이 왔습니다. 중국이 왔습니다. 22년 동안 11개국 기업들이 이 사막을 정복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다가 하나씩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왕실의 금고에서 8조 2천억 원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으로 허무하게 증발해버렸죠. 그리고 11번째 실패의 잔해가 채 식기도 전에 누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주치의가 참담한 표정으로 차트를 내밀더군요. 신장 기능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이 아이에게 남은 시간은 넉넉 잡아 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22년을 매달려도 실패한 이 사막에서 고작 8개월 안에 무슨 수로 물을 만듭니까? 독일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전부 도망쳤는데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남아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게 될 상대가 제가 가장 경멸했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난다는 기업들을 직접 골라 이 사막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전부 두 손을 들고 도망치는 걸 지켜봤죠. 첫 번째는 독일이었습니다. 지멘스 중동 플랜트 총괄 하이니 뮬러가 1900페이지짜리 정밀 설계도를 제 책상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우리 독일 공학은 나사 하나까지 계산합니다. 이 플랜트는 신이 내린 성전처럼 완벽할 겁니다. 축구장 12개, 크기 부지의 70톤짜리 여과 탱크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내려앉는 광경은 실로 웅장했죠. 2200억 원이 독일 본사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시운전 첫날, 맑은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 환호는 정확히 열하루 만에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막의 미세 모래가 독일이 자랑하던 초정밀 필터를 꽉 틀어막아 버렸던 겁니다. 필터 하나 교체하는 데만 20억 원이 들었고 여름이 되자 54도 열기에 독일제 전자 장비들이 줄줄이 녹아내렸습니다. 밀러를 급히 불렀더니 에어컨 사무실에서 전화기 들고 이렇게 내뱉더군요. 이건 우리 기술 문제가 아니오. 당신 나라 사막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환경인 거요. 4년 반을 질질 끌다 결국 도망치면서 남긴 건 뻔뻔한 변명. 한마디와 위약금 1,800억 원이 적힌 청구서였습니다. 자기들이 실패해놓고 위약금을 물리다니요. 이를 으드득 갈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미국이 있었으니까요. 미국도 도망쳤습니다. 모래 폭풍 한 번에 펜타곤이 검증했다는 군사용 시스템이 전멸했고 담당자는 우리 변전소 탓을 하고 짐을 쌌습니다. 일본은 완벽했지만 운영비가 1년에 750억 원이었습니다. 중국은 필터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그 물을 제 딸 누라가 마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구역질을 했습니다. 22년 11개국 8조 2천억 원. 그리고 남은 건 고철 더미와 위약금 청구서뿐이었습니다. 누라에게 남은 시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미친 듯이 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하 직원 유수프가 구겨진 출력물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차관님, 이것 좀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연구기관인데 염도 5.2%의 초고농도 염수에서 세계 최초로 99.9% 담수화에 성공했다는 논문입니다. 우리 지역 지하수 염도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받아들고 유수프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야? 아시아 동쪽 끝 작은 나라입니다. 반도체랑 드라마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죠. 유수프, 정신 차려. 독일 공학자 수십 명이 4년 반을 매달려도 실패하고 미해군 핵잠수함 기술도 모래바람 한 번에 전멸한 곳이야. 반도체나 만들고 드라마나 찍는 나라가 뭘 어쩌겠다는 건가. 하지만 차관님,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초청장을 보내되 이 조건을 반드시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착 후 정확히 54시간 안에 WHO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물을 생산할 것. 단 1분이라도 초과하거나 기준치의 한 항목이라도 미달하면 모든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왕국에서 영구 추방한다.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올 테면 와보라는 최후 통첩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 조건을 보면 겁먹고 안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체면도 지켜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초청장을 보낸 지 채 20분이 안 됐을 때 화면에 답장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답장이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뜬 한국팀의 회신은 겨우 2줄이었습니다. 조건 확인했습니다. 54시간은 너무 깁니다. 3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오전 현장 소장 포함 7명과 장비가 출발합니다. 저는 화면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30시간이라고요. 독일이 4년 반을 매달려 실패하고
미국이 3달 만에 항복한 이 지옥 같은 사막을 고작 7명이 하루반 만에 정복하겠다고요? 이 자들은 미친 건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이틀 뒤 아침, 저는 킹알리드 국제공항 입국장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실패를 확인하고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제 옆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현장에 남아 실패 경위를 정리 중이던 하이니 밀러였습니다. 그자는 한국팀이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코웃음을 쳤죠. 타리크, 당신도 참 불쌍하오. 이제 아시아 장난감 회사까지 불러다 써야 하는 신세가 됐구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증명될 일이었으니까요. 입국장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K-워터 로고가 박힌 남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터져 나왔죠. 독일 지멘스의 밀러는 2m 가까운 거구의 엔지니어 수십 명을 전투부대처럼 이끌고 도착했었습니다. 미국 팀은 최첨단 장비 케이스 수십 개를 끌고 미군 상륙작전처럼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은 제일 키 큰 사람도 177cm가 될까 말까 한 아저씨 7명이었습니다. 짐이라고는 낡은 캐리어 7개와 하드케이스 4개가 전부였죠. 그중 한 명은 비행기에서 먹다 남은 것인지 김밥 한 줄을 봉지째 작업복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참다 못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엔지니어야, 관광객이야.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행 가운데서 까무잡잡하게 햇볕에 그을린 중년 사내가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반뼘쯤 작은 체구였지만 손바닥은 두꺼운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무표정한 얼굴, 말이 없는 눈. 하지만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하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워터 특수 플랜트 현장 소장 강동혁입니다. 또박또박한 영어였습니다. 그의 뒤로 멤버들이 한 줄로 섰죠. AI 제어 시스템 담당 이 박사, 기계설비 베테랑 오종수 기장, 전기 제어 전문가이자 육군 공병대 출신 박 기사, 신소재 필터 전문가 한 박사, 배관 용접 달인 노 기사, 수질 분석 전문가 서 연구원. 딱 7명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만한 눈빛으로 이들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팀장님, 장비는 어디 있습니까? 독일은 축구장 12개 크기의 플랜트를 지었고 미국은 컨테이너 25개를 끌고 왔습니다만 강동혁 소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듈 컨테이너 6기가 화물기로 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도착합니다. 6개라고요. 미국이 25개를 가져와서도 전멸했는데요. 제가 비웃듯 되묻자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6기면 충분합니다. 밀러가 제 귀에 대고 영어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30시간 안에 실패하면 위약금은 우리가 낸 것보다 더 크게 청구합시다. 체면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미 추방 서류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죠. 강동혁 소장이 팀원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허세꾼의 불안이 전혀 없었거든요. 수백 번의 현장을 밟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정확한 확신 같은 것이 그 작은 체구 안에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직감을 억지로 눌러버렸습니다. 아시아의 무명 기업이 독일과 미국을 넘을 리가 없다고요. 오후가 되자 대형 트레일러 6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 수백 명과 장로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죠. 컨테이너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군중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나온 장비가 가정용 양문형 냉장고만 한 네모난 금속 상자 6개가 전부였으니까요. 독일 팀이 끌고 왔던 아파트 한 동만 한 여과 탱크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장난감이었습니다. 밀러가 팔짱을 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타리크, 저게 정수기야, 플랜트야? 냉장고 6개로 사막을 정복하겠다고? 이건 코미디도 아니구먼. 저도 솔직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동혁 소장이 조용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항에서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죠. 차관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수정이라니요. 저희가 보낸 이메일에 36시간이라 했는데 현장을 보니 상태가 예상보다 좋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남긴 기초 토목이랑 배관 일부가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36시간,
내일 정오면 됩니다. 군중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밀러의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심장 한 구석이 미세하게 쿡 내려앉은 걸 느꼈습니다. 저 사람의 눈에는 허세꾼의 불안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수백 번의 현장을 밟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정확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직감을 억지로 눌러버렸습니다. 빈말이겠지 하고요.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저는 한국 팀이 얼마나 허술하게 일하는지 직접 확인해서 약점을 잡을 생각으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7명 전원이 이마에 헤드랜턴을 동여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미 장비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잠은 잔 겁니까? 오종수 기장이라는 배관 담당이 렌치를 내려놓지도 않고 씩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잠은 비행기에서 잤습니다. 여기선 일하러 왔으니까요. 해가 떴습니다. 기온이 순식간에 치솟기 시작했죠. 오전 10시에 이미 48도를 넘겼고 정오가 되자 52도의 살인적인 폭염이 사막을 달궜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정수리가 타들어가고 숨이 턱 막히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는 지난 22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밀러는 항상 에어컨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지시만 내렸습니다. 미국 팀 책임자도 SUV 차 안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현지 인부들에게 소리쳤죠. 52도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삽을 든 건 언제나 우리 사우디 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동혁 소장은 달랐습니다. 두꺼운 작업복 상의를 훌렁 벗어 던지더니 7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쇠파이프를 두 어깨에 걸치고 나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종수 기장은 용접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불꽃을 튀겼고 박 기사는 배전반 안에 상반신을 쳐박고 전선 다발을 정리하고 있었죠. 작업복이 땀으로 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뛰어가 말렸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현지 인부를 부르겠습니다. 이 더위에 직접 하다간 쓰러집니다. 강동혁 소장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작업복 소매로 쓱 닦아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내 손으로 조이지 않은 나사는 믿지 않습니다. 이 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은 현장 한쪽에 거대한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독일과 미국의 폐기물, 더미 속을 마치 보물 창고처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종수 기장이 녹슨 독일제 대형 파이프를 두꺼운 장갑 낀 손바닥으로 탕탕 두드려 보며 소리쳤죠. 소장님, 이 독일제 메인 수로관 멀쩡합니다. 역시 독일 철강은 무식할 정도로 튼튼해요. 내부 스케일만 긁어내면 우리 모듈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라는 안경잡이 친구는 5년도 더 전에 끊어진 미국제 변압기 코일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변압기 코일 살아있네요. 접점만 새로 붙이면 우리 제어 시스템에 딱 맞겠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새 장비를 요구하며 처음부터 다시 땅을 파야 한다고 우기던 서양 엔지니어들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쓰레기로 버린 것에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야전의 실용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밀러가 제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타리크, 저 꼴 좀 보시오. 정식 엔지니어라는 작자들이 고물상 뒤지는 거요. 플랜트 짓는 거요? 네, 장담하건대 저 냉장고 상자들은 내일 오후 2시가 되기 한참 전에 고철이 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밀러의 말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추방 서류를 내밀고 이 총극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뿔테 안경을 낀 이 박사가 노트북을 펼쳐들고 장비선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차관님, 이것이 K-워터의 AI 적응형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온이 몇 도인지, 바람 속 모래 입자의 밀도가 얼마인지, 지하수 염분 농도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인공지능이 1초에 3만 번씩 계산합니다. 서양 시스템은 사람이 밸브를 일일이 돌리다가 사막의 변화를 못 따라가서 고장이 난 겁니다. 우리 AI는 사막의 순결에 맞춰서 스스로 호흡합니다. 1초에 3만 번.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죠. 그 다음은 신소재 전문가 한 박사의 차례였습니다. 자그마한 가방에서 하얗고 얇은 종이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이 지역 지하수 염도가 5.2%라고 들었습니다.
바닷물보다 훨씬 짠, 사실상 독수에 가까운 물이죠. 한 박사가 그 얇은 막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그래핀 나노 복합 필터입니다. 이 막의 뚫린 구멍의 크기는 0.2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50만 분의 1도 안 되는 초미세 구멍입니다. 물 분자만 간신히 통과하고 소금, 세균, 중금속, 바이러스까지 전부 차단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현장에서 퍼올린 시커먼 지하수를 유리 비커에 담아 필터 위로 부었습니다. 흙과 소금이 잔뜩 섞여 악취가 코를 찌르는 그 더러운 물이 얇은 막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수정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겁니다. 사막의 태양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맑은 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비커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연이야, 누구든 할 수 있어. 진짜 승부는 이 지옥 같은 사막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일부러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시연이군요. 하지만 독일 팀도 시운전 첫날은 완벽했습니다. 이 사막의 진짜 이빨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강동혁 소장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무표정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서랍에서 추방건의서 초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30시간이 지나는 순간 이 서류에 서명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은 그날 밤, 지옥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낮에 52도까지 치솟던 폭염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사막의 기온이 영하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뼈를 내는 추위가 온몸을 파고드는 밤이었죠. 저는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차를 현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누라의 주치의가 그날 오후에 저를 따로 불렀거든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남은 시간이 더 줄었다고 했습니다. 8개월이 아니라 이제는 6개월이라고요. 병실 창문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한국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이마에 헤드랜턴을 동여맨 채 기계를 조립하고 있었죠.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20시간째였습니다. 저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아랍차를 강동혁 소장에게 건넸습니다. 적을 관찰하려는 의도였지만 솔직히 저 정도 투혼에는 차 한 잔 정도의 예의는 갖추고 싶었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동혁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당신들은 돈을 벌러 온 외국인 기술자 아닙니까? 독일 팀은 에어컨 사무실에서 원격 지시만 했고 미국 팀도 현장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 살을 태우고 뼈를 깎으면서까지 이 일을 합니까? 강동혁은 한동안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이 사막 냄새를 맡으면 저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76년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 이 사우디 사막으로 돈을 벌러 오셨습니다. 당시 한국건설사가 이 나라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을 때였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양철 컨테이너에서 모래 섞인 밥을 먹고 새우잠을 자며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부으셨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발주처에서 갑자기 공기를 단축하라고 했습니다. 성지순례 일정에 맞춰야 한다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대는 달랐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횃불을 피우고 3교대로 밤을 지웠습니다. 깜깜한 사막에 불빛이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광경을 전해 들은 사우디 국왕전하께서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공사도 무조건 저 한국 회사에 맡겨라.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횃불, 3교대, 1976년. 그 단어들이 제 기억 속 어딘가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기억을 더듬었죠. 아버지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이 사막의 핏줄을 뚫어놓으셨으니 이제 아들인 제가 그 핏줄 위에 맑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 그게 제 일입니다. 강동혁이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작업 장갑을 끼며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976년 사우디 고속도로 공사 현장. 횃불을 피우고 밤을 지운 동양인 노동자들.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83세 압두라지즈 영감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찾아온 뒤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렇게 보내셨죠. 기억이 흐릿해진 아버지는 아들인 저도 가끔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서랍장 위에는 흑백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그 사진이었죠. 사우디 왕실 건설 감독관 복장을 입은 아버지의 뒤로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동양인 노동자 수십 명이 헬멧을 쓰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손에 들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제게 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었죠. 타리크, 저 동양인들은 말도 안 통하고 기술도 없는 단순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일은 끝내주게 한다. 소처럼 묵묵히 시키는 대로 하거든. 앞으로 사우디가 진짜 기술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서양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 동양인은 손발일 뿐이야. 그 말을 뼈에 새기고 저는 옥스퍼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22년간 서양 기업만을 이 사막에 불러들였죠. 그리고 8조 2천억 원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강동혁 소장이 한 말은 뭐였죠? 1976년 사우디 고속도로 공사 횃불 3교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흑백 사진 속 아버지 뒤에 서 있던 그 동양인 노동자들. 그중 한 명이 강동혁의 아버지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소처럼 부려먹던 사람들의 아들이 지금 제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영하의 사막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하던 눈이 잠깐 또렷해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제가 들고 있는 흑백 사진을 보더니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동양인들, 횃불 켜고 밤새 일하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내가 잘못 봤어. 그리고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치매가 만든 순간의 각성이었는지 아니면 50년 묵은 기억의 파편이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안 됐습니다. 한 번의 야간 작업으로 22년의 신념을 뒤집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서랍에서 추방 건의서를 꺼냈습니다. 27시간이 지나는 순간 이 서류를 왕세자 비서실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결제란에 제 서명을 꾹 눌렀습니다. 잉크가 번지며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죠.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막은 진짜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지 정확히 30시간째였죠. 수백 명의 마을 주민과 장로들이 현장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추방 건의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실패를 확인하는 즉시 왕세자 비서실로 팩스를 넣을 생각이었죠. 밀러는 제 옆에 서서 시계를 힐끔거리며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강동혁 소장이 메인 컨트롤 패널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맹수처럼 형형했죠. 전원인가? 메인 펌프 가동합니다. 박 기사가 레버를 올리자 묵직한 모터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하 800m 아래 고여있던 시커먼 소금물이 강력한 펌프를 타고 거대한 배관을 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 박사의 AI 모니터 숫자들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배출구 파이프만 뚫어질 듯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마어마한 수압과 함께 배출구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흙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색이 옅어지더니 마법처럼 수정같이 맑은 물줄기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막의 태양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완벽하게 투명한 생명수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환성이 터졌습니다. 기적이다, 알라시여. 저도 모르게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으니까요. 누라에게 이 물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 귀청을 찢는 경보음이 현장 전체를 덮쳤습니다. 이 박사의 AI 모니터가 시뻘겋게 물들었고 숫자들이 한꺼번에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고압 펌프 베어링 온도 임계치 돌파, 압력계 위험선 넘어갑니다. 박 기사의 절박한 외침이 경보음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저는 압력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늘이 빨간 선을 넘어
계속 오른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52도까지 치솟은 사막의 폭염이 고압, 펌프 내부를 가마솥처럼 달구면서 베어링이 과열로 팽창하기 시작한 겁니다. 냉각 시스템이 이 온도를 버텨내지 못하고 있었죠. 과열된 베어링이 고착되면 펌프는 순식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800m 수압을 버티던 배관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폭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사색이 되어 강동혁 소장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제 메인 배관 플랜지 이음새에서 뻑하는 소리와 함께 실 같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 기사가 달려가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장님, 플랜지 이음새 균열입니다. 지금 압력으로는 3분 안에 완전 파열됩니다. 3분이었습니다. 밀러가 그제야 싱긋하던 웃음을 거두고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타리크, 당장 대피합시다. 저 압력으로 배관이 터지면 반경 20m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끝이요. 이건 52도 폭염에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소. 사막의 열팽창은 독일 공학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군중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밀어냈죠. 그때였습니다. 오종수 기장이 핏발선 눈으로 벌떡 일어서더니 군중을 향해 귀청이 찢어질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트럭이라 트럭은 다 끌고 오십시오. 지금 당장. 픽업이든 화물차든 닥치는 대로 전부요. 시간이 없습니다. 밀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배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트럭은 무슨. 하지만 오종수 기장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절박하고도 확신에 찬 외침에 사방으로 흩어져 달려갔습니다. 4분 만에 크고 작은 트럭 17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돌진해 왔죠. 오종수 기장은 트럭이 도착하는 족족 본넷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 냉각수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차 냉각수 5리터, 2차 7리터, 2차는 6리터. 강동혁 소장이 단번에 상황을 파악하고 팀원들에게 외쳤습니다. 빈 드럼통 가져와, 전부 모아. 17대의 트럭 라디에이터에서 긁어모은 냉각수가 드럼통에 쏟아졌습니다. 합치니 80리터가 조금 넘었죠. 강동혁 소장이 직접 드럼통을 어깨에 걸쳐 메고 고압 펌프 냉각 주입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균열 부위 압력 먼저 잡아야 합니다. 박 기사, 수동 우회 밸브 열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소장님, 우회 밸브 열면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박 기사가 이를 악물고 수동 우회 밸브를 돌렸습니다. 배관 압력이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플랜지, 균열 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던 실 같은 물줄기가 잦아들었습니다. 동시에 오종수 기장이 냉각수를 주입구에 쏟아붓기 시작했죠. 뜨겁게 달궈진 주입구에 냉각수가 닿는 순간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증기가 솟구쳤습니다. 오종수 기장의 손등이 증기에 대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압력계 바늘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파열까지 남은 시간 1분 40초였습니다. 바늘이 위험선을 넘어 정상 구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숨을 내뱉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고 장로들이 알라를 외쳤습니다. 저는 다리의 힘이 풀려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 하나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밀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트럭 냉각수로. 설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강동혁 소장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이 박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AI 극한 냉각 모드 전환. 펌프 회전수 15% 낮추고 냉각 사이클 2배 가동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량은 줄었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추방 건의서가 손끝에 닿았죠. 하지만 꺼내지 못했습니다. 밀러가 제 귀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타리크, 운이 좋았을 뿐이요. 진짜 이 사막의 이빨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리고 밀러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쪽 지평선을 바라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사방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죠. 저 멀리서 땅을 뒤흔드는 낮고 무거운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모래의 벽이 하늘을 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속 130km의 모래 폭풍, 하부부였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장막이 한국팀의 냉장고, 상자 6개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죠. 바로 이 하부부가 미국의 펜타곤 기술을 단 한 번에 전멸시킨 그 괴물이었습니다. 당장 기계를 멈추고 대피하십시오. 저는 목이 찢어질 듯 소리쳤습니다. 시속 130km짜리 모래벽이 현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0.01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 모래가 아무리 밀폐된 기계, 틈새로도 파고들어 전자회로 기판을 시커멓게 태워버리는 무차별 공격이었죠. 미국 팀이 엘리트 엔지니어 60명을 투입하고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바로 그 악몽이 지금 이 한국 팀의 냉장고 상자 6개 위에 쏟아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동혁 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기계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서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멈추면 필터 안에 고농도 염분이 굳어서 장비가 영구적으로 망가집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 전원을 향해 외쳤죠. AI 극한 방어 모드 전환. 정면 돌파합니다. 그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속 130km의 모래벽이 현장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지만 미세한 모래 입자가 폐 깊숙이 파고들어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밀러가 제 팔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타리크, 지금 당장 피해야 합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면 저 장비들은 전부 고철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입니다. 저는 밀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이 박사의 10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눈에 보이지 않을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AI 극한 생존 모드 전환 완료. 흡입구 각도 22도 편향, 필터 내압 160% 상승, 배출 밸브 0.3초 간격 자동 개폐. 한국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사막의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1초에 3만 번씩 밸브 각도와 수압을 미세 조정하며 밀려드는 모래를 신들린 듯이 튕겨내고 있었죠. 미국의 시스템이 사람의 손에 의존하다가 전멸한 바로 그 공격을 한국의 AI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내 신념의 뿌리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도 전에 사막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쾅! 귀를 찢는 금속 충돌음이 폭풍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에 뜯겨나간 독일제 폐구조물의 육중한 철판 조각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메인 고압, 펌프의 동력축을 정면으로 강타한 겁니다.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펌프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멈춰버렸습니다. 소장님, 메인 펌프 동력축 완전 파손. 동력이 끊어집니다. 노 기사의 절규가 현장을 초상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비 부품이 없었습니다. 이 특수 고압 펌프는 사막의 800m 수압을 견디도록 한국 본사에서 맞춤 제작한 겁니다. 사우디 전체를 뒤져도 대체할 부품이 없었죠. 이 박사의 AI 모니터가 경고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력이 끊어지면 필터 안의 고농도 염분이 굳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장비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고철로 변합니다. 끝났다. 기적이 고장 날아온 철판 조각 하나에 산산조각 났다는 생각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종수 기장이 벼락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폭풍 속 폐기물 더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모래 폭풍이 시야를 완전히 삼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가 온몸의 흙과 피를 뒤집어 쓴 채 끌고 나온 것은 4년 전 독일팀이 쓰다 버린 구형 펌프 덩어리였습니다. 소장님, 이 독일제 폐펌프를 우리 배관에 강제로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파이프를 맞대어 보니 규격이 달랐습니다. 7mm나 되는 틈이 벌어졌죠. 이 틈으로 고압의 물이 새면 시스템 전체가 폭발합니다. 어댑터가 없습니다. 이 틈을 메울 패킹이 없어요. 누군가의 절망적인 외침이 모래바람에 삼켜졌습니다. 그 찰나 오종수 기장이 허리춤에서 공구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이 타고 온 지프차로 달려가더니 멀쩡한 뒷바퀴 타이어에 칼을 꽂고 사생결단으로 톱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밀러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쳤어. 저 1000억짜리 시스템을 트럭 타이어, 고무로 땜질하겠다는 거야. 엔지니어도 아니고 정비공이지. 오종수 기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고무 조각을 잘라낸 그가 피와 땀이 뒤범벅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이 타이어 고무로 7mm 패킹 만들었습니다. 강 기사, 용접기 가져와요. 시속 130km의 모래 폭풍 한가운데서 용접 불꽃을 피우는 건 바람에 불꽃이 튀어 온몸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동혁 소장이 팀원들을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둘러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동혁 소장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이 용접 작업을 하는 두 사람 주위를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시속 130km의 모래벽이 그들의 맨등을 채찍처럼 후려쳤습니다. 작업복이 찢어지고 피부가 갈라지며 벌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죠. 서로의 어깨를 껴안은 채 굳건한 바위산처럼 우뚝 서서 완벽한 인간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밀러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노 기사가 이를 악물고 용접 불꽃을 튀겼습니다. 고무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와 금속이 녹는 시뻘건 불꽃이 모래바람 속에서 뒤엉겼습니다. 독일의 거만한 폐펌프와 한국의 최첨단 AI 모듈이 낡은 지프차, 타이어 조각을 매개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용접 완료, 패킹 밀착 확인. 메인 펌프 재가동합니다. 묵직한 진동과 함께 죽어있던 펌프가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물길이 거대한 수압을 품고 배관을 따라 다시 뻗어나갔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하부부가 서서히 기세를 잃고 물러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사막의 태양이 쏟아졌죠. 독일이 남기고 간 거대한 철제 구조물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처박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마트 장비 잔해는 모래에 완전히 파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 죽음의 벌판 위에 오직 한국의 냉장고 상자 6개만이 우렁찬 기계음을 토해내며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생명수를 콸콸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깨진 뿔테 안경에 묻은 먼지를 훔치며 수질 측정기를 물줄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보고합니다. 탁도 0.02, 염도 0.008%, 중금속, 대장균, 바이러스, 전 항목 불검출, WHO 최고 등급 프리미엄 음용수 기준을 100% 완벽 통과했습니다. 이 물은 지금 당장 신생아에게 먹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 소요 시간은 27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추방 건의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밀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잘난 지멘스 수석 엔지니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군중이 폭발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수백 명의 함성이 사막의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장로들이 알라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맑은 물줄기 아래로 손을 내밀며 깔깔댔죠. 저는 그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누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물을 떠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뭔가 더 큰 것이 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죠. 검은 헬기 5대가 사막 한가운데를 향해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전용 블랙 헬기 5대가 편대를 지어 사막 한가운데로 하강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수십 명의 금장 근위대가 총을 들고 도열하는 순간 군중이 뒤로 물러서며 일순간 침묵이 내려앉았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이란 미사일 수백 발이 국토를 불태우는 초비상 사태에 왕세자가 리아드 벙커를 비우고 국경 외곽 사막까지 직접 날아온 겁니다. 왕세자의 손에는 서류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한 장은 제가 올린 한국팀 추방 건의서였습니다. 다른 한 장은 현장 감시 요원이 보낸 보고서였죠. 왕세자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타리크, 예, 전하. 이 추방 건의서 내가 올린 것이 맞느냐? 그렇습니다, 전하. 왕세자가 2장의 서류를 나란히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이 사람들은 시속 130km의 모래 폭풍 속에서 맨등으로 서로를 지키며
내 백성의 생명수를 지켜내고 있었다. 벙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내가 추방 도장을 찍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등가 죽은 모래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타리크, 22년간 내가 이 사막에 불러들인 서양 기업들, 그들이 8조 2천억 원을 삼키고 도대체 뭘 남겼느냐. 독일은 위약금을 청구하고 도망쳤다. 미국은 우리 인프라 탓을 하고 짐을 쌌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위험한 온도였죠. 그런데 7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만들어낸 이 물이 WHO 최고 등급을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넌 추방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단 말이냐. 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죠. 왕세자는 제 추방 건의서를 두 손으로 천천히 찢었습니다. 조각난 서류가 사막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세자의 시선이 옆에 서 있던 밀러에게로 향했습니다. 밀러가 반사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지멘스 수석 엔지니어 밀러요? 그렇습니다. 전하. 4년 반 동안 2,200억 원을 가져가고 위약금 1,800억 원을 청구하고 도망친 사람이 당신이요? 밀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우리 사막이 비정상적인 환경이라서 실패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저 한국인들은 바로 그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당신이 버리고 간 폐기물로 기계를 살려냈소. 침묵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오늘 이후 지멘스를 포함한 독일 기업 전체의 수자원 사업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오. 현장에서 즉시 철수하시오. 밀러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 잘난 지멘스 수석 엔지니어가 아무런 변명도 못한 채 사막 모래를 밟으며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제 눈에 마지막으로 남은 밀러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고급 전통 의상 자락이 흙탕 모래에 끌렸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죠. 왕세자는 두 손으로 직접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그리고 이란 미사일 수백 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중동의 철인이 사막 한가운데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 22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투성이인 강동혁 소장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절대 왕족이 평민 이방인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은 사우디 역사에 전례가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눈을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오늘 이 시간부로 전 세계에 선포한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사막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될 350개 신규 담수화 플랜트의 독점 파트너는 오직 대한민국이다. 총 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8조 원에 달하는 모든 계약을 한국과 즉시 체결한다. 군중이 폭발했습니다. 왕세자가 수행 장관들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똑똑히 새겨들어라. 만약 앞으로 우리 한국 형제들이 석유 한 방울이라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날이 온다면 사우디의 유전을 통째로 열어 퍼다 주어라.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왕실과 생명의 피를 나눈 진정한 형제다.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수백 명의 함성이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었고 아이들이 맑은 물줄기 아래서 소리를 질렀죠. 저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서양만이 답이라고 믿었던 제 신념이 옥스퍼드에서 배워온 채 오만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편견이 한순간에 사막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단 채 휠체어에 앉은 누라가 간호사의 호의를 받으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할 아이가 어떻게 여기에... 아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 아저씨들이 왔다면서요. 저도 보고 싶어요. 강동혁 소장이 피와 기름때에 절은 두 손을 맑은 물로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누라의 휠체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죠.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이 아이의 앙상한 손을 감싸며 컵을 건넸습니다. 누라가 떨리는 두 손으로 컵을 잡았습니다. 한 모금 넘겼습니다. 두 모금, 세 모금, 그리고 아이의 커다란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물이 달아요.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2년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차관의 위신도,
옥스퍼드의 자존심도 전부 내팽개쳤습니다. 모래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강동혁 소장에게 기어가 그의 상처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50년 전 당신의 아버지를 단순한 노동자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저도 그 편견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당신들을 공사판 인부의 나라라고 경멸했습니다. 당신들을 추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원망하기는커녕 제 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2세대에 걸쳐 우리 가족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빚을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강동혁 소장이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관님, 빚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반세기 전 제 아버지는 이 사막에서 횃불을 피우고 밤을 지웠습니다. 모래 섞인 밥을 먹고 새우잠을 자며 맨손으로 이 나라의 고속도로를 깔았죠. 그때 사우디는 제 아버지에게 삶을 주신 은인의 나라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땅에서 번 돈으로 저는 학교를 다녔고 공학을 배웠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가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땀이 뿌려진 이 사막에서 아들인 제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 그건 빚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50년 묵은 거대한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흑백 사진 속 그 동양인 노동자들, 아버지가 소처럼 부려먹던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들은 우리 사우디의 도로와 항만을 피땀으로 지었고 그 아들 세대는 우리 3,800만 국민의 목숨이 달린 생명수를 피를 흘려가며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때도 추방하려 할 때도 그들은 묵묵히 우리를 살렸습니다. 노라가 가느다란 팔을 뻗어 강동혁 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이물 매일 마시고 빨리 나을 거예요. 다 나으면 한국에 가서 아저씨처럼 사람 살리는 물 과학자가 될 거예요. 꼭이요. 강동혁 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7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이 12살 아이의 한마디에 처음으로 촉촉해졌습니다. 오종수 기장이 뒤에서 고개를 돌리며 눈을 비볐습니다. 모래가 들어간 척이었지만 누구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모래바닥을 손으로 짚고 있었죠.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압두라지즈 영감의 휠체어가 제 앞에 와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아버지를 데리고 현장까지 온 겁니다. 아버지의 흐릿하던 눈이 강동혁 소장을 바라보며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그를 가리키더니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횃불, 저 사람들이야. 밤새 불 끄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눈이 흐려졌습니다. 50년의 기억이 치매를 뚫고 올라온 겁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그 사막에서 밤새 횃불을 피우고 일하던 그 동양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다만 그 아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셨을 뿐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모래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죠. 50년 전 이 사막에서 아버지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아들이 오늘 우리 두 사람을 함께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부 최고 기술 책임자 타리크 알파이살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960년대 서독의 탄광 속에서 검은 먼지를 마시며 곡괭이를 드셨던 분들, 이국당 병원에서 무거운 환자를 들고 낯선 언어로 버티셨던 간호사 어머니들, 베트남의 밀림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의 명예를 지키신 분들, 그리고 1970년대 바로 이 사막에서 선풍기 한 대 없는 양철 컨테이너에 새우잠을 자며 52도의 폭염 속에서 달궈진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날랐던 우리 아버지들, 사막에 횃불을 피우고 밤을 지우며 성지순례 날짜에 맞추겠다는 한마디 약속을 지키기 위해 3교대로 모래를 팠던 그 손들, 그 손에서 번 달러 한 장 한 장이 자식들의 교과서가 됐고 그 자식들이 오늘 세계 최첨단 담수화 기술을 들고 이 사막에 다시 섰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사막에서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와 뼈로 물려주신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두 무릎을 꿇고 오열한 것은 한국의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이 사막에서 말도 안 통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횃불 하나 피워들고 밤을 지웠던
그 불굴의 혼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혼이 강동혁의 두 손에 있었고, 오종수 기장의 용접 불꽃 속에 있었고, 모래 폭풍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껴안은 7명의 등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혹시 중동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셨거나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저희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땀이 오늘 이 사막에서 생명수가 되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사막에서 벌어진 한국 엔지니어 7명의 36시간 기적이었습니다. 주변 소중한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